네, 세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영남 임상초음파 연구의 고문이신 김일봉 내과 김일봉 원장님과 한국초음파회 총무이사님이신 21세기 내과 신희철 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좌장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일요일에 이렇게 대구 강좌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진행하고 두 번째 심장 파트는 신희철 선생님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박신율 선생님 영남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선생님이십니다. 박신율 선생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01년 경북대학을 졸업하시고 2006년 경북대학병원 응급의학과로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 경북대학병원 응급의학과 펠로십을 마치시고 2012년 경북대학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12년 현재 영남대학교대학 응급의학과 교실 부교수님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포커스에 최근에 관심이 있습니다. 포커스는 우리 내과학회에서도 포커스 강의가 있었고 또 포커스에 관한 일본 책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입원 치료에서 재가 치료로 바뀌면서 이 포커스가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포커스는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나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내과학회 갔더니 포커스를 포인트 오브 케어 울트라사운드 현장 초음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초음파 강의 박신율 교수님이 강의를 박수로 전하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영남대 응급의학과 박신준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울트라소닉 사운드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앞서 강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강의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를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이제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교재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제 발표 내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양해를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포커스와 이 포커스의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포인트 오브 케어 울트라사운드를 이제 다섯 글자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체에 뭔가를 가하지 않고 위해를 가하지 않고 피지올로지컬 스터디라는 것이고요. 원 스팟으로 해서 우리가 검사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일종의 검사라기보다는 진찰, 클리니컬 익자미네이션의 확장판이다. 손으로 만지거나 청지를 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다 라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 네 번째, 이게 굉장히 독특하면서 확장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반복적이다. 이렇게 이제 특징을 나열하면서 포인트 오브 케어 포커스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챗 GPT 많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챗 GPT에 포커스를 많이 하고 물어보면요. 매번 다른 답을 하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길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이게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읽기 좀 그러실 거니까 요약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포커스라는 게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챗 GPT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벤사이트에서 검사를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쉽고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결과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베이시브
하지 않고 리피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클리니컬 인포메이션을 제공하고 그리고 메디컬 프로시저를 가이드로 모니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포커스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잘 한다는 것으로 챗GPT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포커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챗GPT가 얘기하는 게 혁명적인 진찰 도구다라고 이제 포커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진단 도구가 아니고요. 혁명적인 진찰 도구라고 이제 이렇게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게 포커스를 진단 도구는 쓰지 않고요. 이 진찰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응급실에서 제가 임상적으로 쓰는 포커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포커스를 하려면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휴대가 좋은 총화하고요. 그리고 젤리만 있으면 얼토플레이 이상은 거의 기본 80점은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선명하고 더 좋은 영상을 하려면 좀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최소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보시면 이런 영상을 저희가 그러니까 포커스에서 이용을 하고요. 런에다가 되면 이런 영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피다스룸에 되시면 하트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굿이라든지 에로타를 판단을 합니다. 옵토맨에서는 이러한 영상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리미티에서는 봄과 패슬 같은 영상을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영상을 한 스팟으로 해서 얻어서 물론 동영상은 동영상으로 전달을 해야 되지만 이 한 스팟을 통해서 저희가 환자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볼로지라든지 피지올로지 하는 스터디를 좀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영상이 더 선명해지고 예뻐질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더 추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응급실에서 저희가 이제 임상 현장에서 쓰는 포커스의 클리니컬 애플리케이션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저희가 쓰는데 첫 번째가 클리니컬 인포메이션을 얻는 그 도구로 쓰고요. 두 번째는 프로시저를 가이드하고 모니터할 때 쓰고 있습니다. 이 클리니컬 인포메이션은 이게 진단을 내리는 도구가 아니고요. 환자를 저희가 진찰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프레션이 맞는지 틀리는지 클리니컬 디시전을 하는데 도움을 얻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더 중요한데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진단명에서 이걸 룰아웃하는 그 도구로서 이 정말을 포커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이드가 모니터를 하는 도구로서는요, 베스큘러 어세스는 가장 흔히 사용하고 있고요. 센트럴 게인이라든지 아트리얼 게인, 이런 PICC를 할 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센테시스라든지 어스피레이션, 인젝할 때도 이제 정말을 많이 쓰고 있죠. 요걸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클리니컬 인포메이션에서 쓰는 이제 사항을 보면 CPR 같은 시약 같은 스테이션이나 시약 같은 사항에서 많이 쓰고요. 테스트 페인이라든지 디스니아, 어떤 페인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이드하고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드린 대로 가장 흔하게 베스큘러 어세스먼트를 하는데 이게 에어웨이 매니지먼트에서도 이제 총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제가 요거에 대한 예를 준비했으니까 같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케이스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82세 여자 환자고요. 이게 디스니아를 내용하셨습니다. 피부는 어떻습니다. 엔티리얼 쪽에서 시행한 럼 초음파입니다. 지금 이 초음파를 통해서 이분의 클리니컬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27세 환자고요. 갑작스러운 디스니아와 체스트 디스컴포트를 내용하였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시행한 럼 초음파입니다. 이 단순해 보여서 조금 불명하게 보이지만 이 초음파를 통해서 이 초음파 결과를 통해서 이분의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디스니아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 크게 많습니다. 카디오베스큘러, 퍼머너리, 그리고 에어웨이, 그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그리고 꼭 감별해야 될 병들은 컨제스티브 페일리어, 퍼머너리 이데마라든지 유모소락스라든지 유모소, 그다음에 뉴모니아라든지 시오페딕 어서베이션 같은 경우는 꼭 감별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런 질환을 감별하는데 럼 초음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합니다. 럼 초음파는요, 엔티리얼 쪽에서 네 군데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한쪽에 네 군데, 바깥쪽에 네 군데. 엔티리얼 쪽에서 두 군데, 사이드, 라테럴 쪽에서가 포스티리얼 이렇게 네 군데, 총 8군데에서 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초음파가 이런 소견이 보입니다. 여기 이 초음파가 어떠냐면 맨 위쪽에 있는 게 소프트 티슈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게 머슬입니다. 근데 까맣게 두 개에 보이는 게 이제 립이고요. 립과 립 사이에 보이는 게 블루라 라인입니다. 립 뒤쪽에 있는 까만 선은 이제 섀도잉입니다. 이게 립에 워낙 해버이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 섀도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플루라 라인 그 아래쪽에 보이는 것들이 조금 커튼처럼 보이는 것들이 에어 아티팩트고요. 사실은 이게 실상은 아닙니다. 럼 초음파는 이 에어 아티팩트를 분석해서 정상인지 아닌지를 구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두꺼비의 영상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꺼비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영상을 이해하기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럼 초음파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트랜스버스하게 하이퍼에코이컬 라인이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A 라인이라고 부르고요. 맨 위쪽에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물결치듯이 지나가는 것을 럼 슬라이딩이라고 합니다. A 라인과 럼 슬라이딩은 정상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만일 이 A 라인과 럼 슬라이딩이 없으면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알아야 될 게 B 라인이라는 게 있고, B 라인은 롱기튜드널한 수직 라인인데 이건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A 라인은 좀 더 반복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트랜스버스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게 사실은 실상이 아니고 아티팩트입니다. 스킨에서 플루라 라인까지 나오는 그 거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리버블레이션 아티팩트인데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수평적으로 나오는 라인이 A 라인이구나, 이거 정상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럼 슬라이딩인데요. 립과 립 사이에 있는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지나가는 걸 보고 럼 슬라이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은 프라이트 플라라하고 비스라 플라라가 서로 엇갈리면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인스퍼레이션과 익스퍼레이션 하면서 이 플라가 엇갈리면서 지나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정상 호흡이 있으면 이 럼 슬라이딩이 있다는 얘기고요. 정상 호흡이 되지 않으면 럼 슬라이딩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A 라인과 럼 슬라이딩은 정상 소견이고, A 라인이 보이지 않고 럼 슬라이딩이 없으면, 그리고 B 라인이 있으면 비정상이 되겠습니다. 자, 럼 슬라이딩이 없는 사인인데요. 어떠세요? 자, 좀 전에 봤던 플루라 라인이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파도 치듯이 물결치듯이 움직이는 소견이 보이지 않죠. 이런 경우를 럼 슬라이딩이 없다고 해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조금 쉽게 보시려면 양쪽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럼 슬라이딩이 있는 사인하고 럼 슬라이딩 없는 사인을 비교했으면 이 플루라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왔다 갔다 한다는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럴 때 유무소락스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을 의심할 수 있고요. 물론 100%를 진단하려면 럼 포인트라든지 조금 더 추가된 스캔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추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 럼 슬라이딩만으로 해서 이분이 제가 유무소락스를 누린다거나, 만일 럼 슬라이딩이 없다면, 럼 슬라이딩이 있다면 유무소락스를 룰아웃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만 해도 저희 포커스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럼 포인트인데요. 럼 포인트는 이게 유무소락스가 경계를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요 화살표를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은 에어가 있는 정상적 호흡이 되는 부분이고, 이쪽에 안 움직이는 부분은 이제 유무소락스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임상에서 이런 럼 포인트를 찾기는 좀 어려우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럼 슬라이딩이 있고 없고를 통해서 유무소락스가 내가 룰인 할 건지 룰아웃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다. 자, 다음 말씀드릴 건 B 라인입니다. B 라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롱지튜드는 아티팩트고요. 자, 플루라 라인에서 그 바닥까지 끝까지 쭉 내려가는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A 라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B 라인이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B 라인은 언제 생기냐? 인터로블러스 틈이 뚝 부어질 때 생기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벽으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폐 실질에 액체 저류가 생길 경우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액체 저류라는 것이 펄먼 이데마 같은 실제로 액체 저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뉴모니아, LRDS 같이 그쪽에 있는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면서 인터로브럴 습집이 두꺼워질 때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플로럴 라인에서 바닥 끝까지 내려가는 이는 비오는 듯하게 길게 이런 손이 있다면 B라인이고 이거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B라인이 생길 수 있는 많은 질환이 있습니다. 근데 다 보셔도 되고요. 한 가지 아시면 됩니다. 카디오제닉 펄먼 이데마 이렇게 즉 폐가 축축 젖어 있을 때 이 B라인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폐가 젖어 있다, 펄먼 이데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쪽 폐만 젖어 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양쪽이 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B란이 있다면, 펄먼 이데마 때문에 B란이 있다면 한쪽의 문제가 아니고 양쪽에서 다 이런 B라인이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 한쪽에만 보인다, 오른쪽에는 B라인이 있는데 왼쪽에는 B라인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펄먼 이데마 같은 것들이 아니고 라이트 쪽에 있는 포카나 뉴모니아 같은 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IVC라든지 하트라든지 플러스 베이스에 이퓨전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시면 물론 이제 펄먼 이데마에 대한 진단율이 확실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럼 초음파는 사실 요 정상이 답니다. A 라인과 럼 슬라이딩 있으면 정상이고 A 라인과 럼 슬라이딩 있으면 비정상이고 거기다 B 라인까지 생기면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다시 케이스로 들어오면 이 디스니아 환자가 양쪽에 어떻습니까? 라이트 쪽에도 B라인이 거칠게 보이고 있고 왼쪽에도 B라인이 거칠게 보이고 있습니다. 양쪽에 양쪽에 B라인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이를 고려를 할 때 펄먼 이데마를 제1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COPD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B라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COPD 어그레베이션이라면 이런 B라인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COPD와 펄먼 이데마를 구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젊은 사람의 디스니아 같은 경우인데 레프트 경우에는 럼 슬라이딩이 관찰되고 라이트 경우에는 럼 슬라이딩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한테는 제일 먼저 유보소락스를 의심하시고 유보소락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검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처치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서 이제 옵토멜 페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RQ 47세고요. RQ 페인을 오셨고 38.6도 하루 동안에 RQ 페인과 38.6도의 연로대응을 하셨습니다. 가장 아프다는 부위를 초음파를 대시고 나온 초음파 소견입니다. 변변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RQ 페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RQ 페인을 보면 어펜디사이티스, 다이버티쿠스라이티스, 엔테라이티스 가장 많겠지만 이 세 가지를 감별을 해야 되고요. 특히 어펜디사이티스를 무조건 감별을 제일 1번으로 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임기 여성이라면 프레그넌시라든지 오바리안 시스트와 관련된 질환도 이제 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펜디스 트림이 좀 전에 봤던 케이스가 어펜디사이티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론 자세하게 이제 여러분께서는 다 하시겠지만 포커스의 입장에서 원포인트 스캔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멀 어펜디스를 A 포커스의 속에는 튜브라 스트럭처입니다. 모든 장은 튜브라 스트럭처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보시면 스몰 바울이 이렇게 보이게 있고 그 스몰 바울 아래쪽에 작게 가늘게 이렇게 지나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펜딕스가 되겠고요. 용의 튜브라 스캔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게 스몰 바울이고요. 스몰 바울 아래쪽에 동그랗게 보이는 게 이제 어펜딕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음파 프로브를 해서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이 어펜딕스가 압박이 된다면 이건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씩 이제 크기를 재시는 분이 계신데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크기를 이제 직접 재시려면 되게 귀찮고 불편하게 그 옆에 보시면 스케일이 다 되어 있고 이 스케일이 보통 2.5cm이나 0.5cm 사이즈로 되어 있거든요. 이 스케일을 이용해서 크기를 대략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펜딕스 같은 경우는 거의 0.25cm, 0.3mm, 3mm 정도 크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펜딕스는 어떨까? 어펜딕스는 인플라메이션 생긴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인은 어펜딕스가 커지는 겁니다. 보통 제가 6mm 이상 커지면 어펜디사이티스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보시면 그냥 한눈에 봐도 좀 커져 보이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크기를 재시는 것보다 그 옆에 있는 이 스케일을 보시면 한 칸이 거의 5mm입니다. 지금 보시면 한 칸은 훨 넘어가니까 그러면 6mm 이상이구나 라고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펜디사이티스를 저희가 감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소개는 인플라메이션이니까 컴프레션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프로브로 해서 강하게 눌러주면 정상각점이 이제 찌그러져야 되는데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 되게 압박하게 되고 판단 압박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진단율을 높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간혹 저희가 스몰 바울 어펜디사이티스로 이제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따라가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투블러스 트럭처 끝에 끝나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딱 확인하시면 어펜디사이티스를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다라고 저희 보고서에서는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초음파에서 이렇게 어펜디콜릭스를 찾거나 안 그러면 어펜디스 주변에 하얗게 펠티 인피트레이션이 있다면 물론 어펜디사이티스에 대한 정확도도 올라가겠지만 굳이 포커스에서는 굳이 몇 개까지는 추천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통적으로 이게 어펜딕스 어떻게 찾냐라고 말씀하시면 어센딩 콜론에서 쭉 이게 어펜딕스가 이게 아이실밸브 하방의 식품에 이제 붙어 있는 1cm 되는 부위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센딩 콜론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아이실밸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실밸브는 이제 초음파에서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이게 콜론과 스몰바 이렇게 연결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도식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검사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커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환자를 가장 아프다고 하는 맥시멀 텐더니스 포인트에다가 저희가 바로 검사를 하거든요. 이걸 이제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솔그라픽 셀 로컬리제이션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 환자가 가장 아프다는 데다가 초음파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방 거의 1cm, 2cm 상방으로 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정확도가 아무리 나와서 85% 이상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들 85점 이상은 뭐 잘못했겠지만 85점 이상, 85점 정도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커스에서 가장 아프다는 부위를 대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어펜디사이티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맥시멀 텐더니스 포인트가 되면 그와 관련된 병변을 찾을 확률도 88%까지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아픈 부위를 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케이스를 들어와서 그럼 이분의 진단이 뭘까? 자, 보시면 콜론에서 아웃푸시를 하는 이런 이게 그 스트럭처가 하나 보이고요. 안쪽에 강한 에코를 가지고 있고 그 뒤편으로 해서 섀도잉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인프라메이션이 동반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제 투블러스 스트럭처 앞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이버티클라이티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네 번째 케이스는 이제 우빌과 기인을 1시간 전부터 호소하고 있는 76세 환자입니다. 자, 초음파 소견입니다. 되게 쉬우시죠?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 합니다. 에베카스 페인에서 우빌과 페인은 되게 흔하게 응고실을 그리고 이런 현상에서 발견하는 방문하는 환자고요. 엔테라이티스라든지 일레우스 가장 흔한 병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저희가 AA라든지 여기 다이섹션이라든지 SMA 콜리전이라든지 인테스틴 옵스트럭션 같은 이런 병들을 이제 감별을 우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병들은 흔하진 않겠지만 이런 병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병들을 감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를 한번 그레이트 베스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몸의 정중간에서 라이트 쪽으로 가면 이제 IVC가 관찰이 되고요. 왼쪽으로 가시면 이제 에오타가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됩니다. 에오타는 보통 3mm, 3cm 이하로 이게 작은 사이즈로 관찰이 되고요. 이제 트랜스버스하게 보면 IVC와 에오타가 이런 식으로 관찰합니다. 사이즈는 보통 1cm 금방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번 더 크면 저희가 주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트랜스버스하게 보이면 에오타가 보이고 두 번째로 분지되는 SMA를 이렇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벽면으로 보시자면 이제 트리플 A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되자마자 이렇게 트루루맥과 이게 뮤럴 서포스로 구성된 이렇게 크지막한 거의 30, 거의 대부분 벽이 있을 경우는 50이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30 이상의 에올타가 발견이 된다면 이게 트리플 A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비영상의학과 의사가 초음파를 해서 이 트리플 A를 발견하고 이제 할 정확도는 센시티비티가 98% 이상이고 스페시피시티는 99%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라면 누구나 초음파가 된다면 1초 이내에 이 트리플 A는 감별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여러 문헌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서 이게 업도미널 페인, 특히 우리가 페인으로 오시는 환자라면 이렇게 한번 대보시기를 강력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어떤 이게 에올타가 커져 있으면서 안쪽에 이런 플랫티만 플랫 같은 것이 보인다면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 그겁니다. 에올티 다이섹션. 이렇게 에올티 다이섹션은 트리플 A만큼의 센시티비티가 스페시피티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초음파를 대시면 생각외로 쉽게 감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케이스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을 보시면 이분은 트리플 A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디악 어레스트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카디악 어레스트 경우요. 자, 인투베이션 때 시행한 초음파입니다. 자, 이 초음파가 의미하는 것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죠. 낯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이 초음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에어웨이 매니지먼트에서 포커스가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는데 요 적혀 있는 모든 곳에 다 에어웨이가 다 그 초음파가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에어웨이 디바이스, 그러니까 인투베이션 할 때 컨포메이션을 초음파로 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인투베이션 하고 나서 안부 매빙을 하면서 엑스레이를 이제 청진을 하거나 엑스레이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후에 하는 방법이고요. 이 초음파로 하면 실시간으로 이제 인투베이션이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수프라스토널 반지에다가 이게 리니얼 초음파를 대시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게 사이로이드 초음파 많이 하실 거니까 잘 아실 수 있는데요. 자, 사이로이드 옆쪽에 중앙에 보이는 게 트라키아고요. 트라키아 뒤편에 있는 이렇게 2 플러스 공차가 이스파구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ETT 컨포메이션을 할 때는 이 트라키아와 이스파구스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저희가 인투베이션을 해서 트라키아로 ETT가 들어간다면 트라키아에 이제 뭔가 이물질을 들어가는 영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트라키아와 이소파구스에 이렇게 ETT가 들어가면 ETT가 트라키아 부분에 이런 아티팩트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ETT가 제대로 들어가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트라키아와 이소파구스가 있는데 이 ETT가 이소파구스로 들어가면, 자, 그러면 트라키아는 가만히 있을 거고 이소파구스 이렇게 움찔거리면서 뭔가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되게 쉽죠. 되게 직관적입니다. 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투베이션 할 때 실시간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야, 너 지금 들어오는 게 이스파구스야. 다시 해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자, 중앙에 보이는 게 트라키아고 요 뒤편이 이스파구스고 트라키아 쪽에서 뭔가 움직거리는 아티팩트가 보이니까 네, 맞습니다. 엔도트라키아 인투베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 어떻습니까? 이스파구스 쪽이, 이 트라키아는 괜찮은데 이스파구스 쪽이 움직거리면서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이스파지얼 인투베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투베이션을 할 때도 초음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포커스는 우리 임상인들의 역량과 그다음에 술기를 하실 때 그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훌륭한 진찰 도구다. 그래서 임상인 분들은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습니까? 질문 바랍니다. 포커스가 현장 초음파가 앞으로 지금까지 하신 것은 응급의학과 영역이고 앞으로 우리 내과 영역 아마도 이제 이 영역은 첫째는 이제 튜브를 리플레이스먼트 또 인퓨전 같은 걸 모바일
강의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내과 선생님들도 이 포커스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부탁합니다. 예, 질문 부탁합니다. 예, 교수님 흥미로운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내과의 손현영입니다. 초음파 검사가 이제 주관적이고 특히 검사자에 따라서 이렇게 진단율의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응급실에서 그 충수형 환자를 이렇게 진단하실 때 진단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펄스 네거티브 초음파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 수술이나 다른 검사에서 더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 교수님이 시행할 때 하고 또 전공의들이 시행할 때 하고 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논원에서는 굳이 영상의학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응급의학과 의사가 이제 하는 초음파 하더라도 어펜디사이티스 진단할 수 있는 센시티비티는 92% 이상은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실제로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을 건데,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위양성, 음성에 떠날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전공의들이 거의 초음파를 하고 나서 인프레션을 잡고 CT로 확인하는 쪽이라서 뒤늦게 이제 발견을 하는 것보다는 거의 이제 거의 이제 수치로는 말씀하기 어려운데, 전공의들이 거의 인프레션만 겨우 잡고 이제 실제로 거의 컨펌을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도 모르게 발견하거나 그런 일은 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90% 이상은 제가 하나, 전공의사 하나 거의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CT를 찍기 좀 곤란하니까 그런 경우는 어떡할까라고 하고, 우리 전공의들이 되게 곤란한 상황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자 보호자인데 지금 초음파 소견에서는 어펜디사이티스를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증상이 변하면 달라질 수가 있으니 그때는 초음파를 통해서 팔로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비용 없이 빨리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간을 시키고요. 그러면 환자 보호자 되게 좋아하시고 또 가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장님께서 신테시스 때 초음파를 많이 활용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오늘 자료를 준비를 좀 하려 하다가 좀 못했는데, 신테시스를 하실 때 저희 이제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응급실에 근무하실 때 거의 이제 파라센테시스나 소라센테시스는 거의 감각이나 그다음에 청지를 통해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새는 인터넷조차도 초음파를 대고 확인하고, 그래서 그 부위를, 해부학적 부위를 찾지 않고 초음파에서 가장 부위가 많은 부위를 찾아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파라센테시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워할 부분은 없긴 하지만 옵토메는 오른쪽 앞다리가 좀 지나가는 부분이 우밀가 근처에 하나 있어서 그것만 피하면 되니까 그걸 위주로 저희가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좋은 강의하고 코멘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황민철 원장님. 내과 의사가 초음파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많이 왔습니다. 저는 심장하고 상복부, 하복부, 갑상선, 경동맥 초음파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FT, 어브노말리티가 나오면 간, 상복부 초음파 하듯이 심전도 EKG에, 엑스레이에 카디오메갈리가 있고 심전도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에코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앞으로 진료 현장에서 연구되는 지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강사님 모셨습니다. 인천 세종병원 순환기내과 김경희 교수님이십니다. 김경희 교수님이 해주실 강의는 검진에서 발견된 EKG와 흉부 X선 이상에서 발측받은 심장 초음파를 제공으로 강의 준비해 오셨는데, 김경희 교수님은 잠깐 양력을 소개해드리면 서울대병원에서 수련이 전공이 전임까지 하셨고 메이어에서 이제